포커스 제목이 좀 도발적으로 정했는데요. 저희 그 KDA 내부도 보면 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저희 박사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도 그런 그 반감이 많은 상황에서 그 솔직하게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잡은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대학 입시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잘 안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이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 규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것들을 연결시켜 보고 이 사회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런 기업 규모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이나 대기업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약간 도발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영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주로 표 중심으로 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그 표 1을 보시면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체 규모는 1인에서 4인, 5인에서 9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이렇게 구분한 것은 기준은 전체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라 하면 그 안에 이제 임금 근로자도 있지만 사장님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혼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제 전체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금 근로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일단 1인에서 4인 그리고 5인에서 9인, 그러니까 10인 미만이 45.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수가 한 2,7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10인 미만이 30.7% 정도 됩니다. 좀 넓혀서 29인 이하, 그러니까 30인 미만, 그러니까 10인에서 29인까지 포함해서 보면은요, 특히 그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인, 4인, 5인, 9인, 10인, 29인을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만 보더라도 임금 근로자 절반 정도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모두 다 이 열악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컨대 은행 점포들도 보면 이제 뭐 10인 조그만 그 규모이나 이제 큰 은행에 속한 어떤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의 근로 조건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은 OECD 국가하고 비교한 것인데요. OECD 같은 경우에는 250인을 기준으로 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림의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는 한 14% 정도 되는데요. 이 표 1과 약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그림 1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4% 되고 이것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을 보시면 그 비중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독일이 한 40% 정도 됩니다. 독일이 뭐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의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견 내지 대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독일의 기업들이 대부분 보시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견 내지 대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 2는 그 비중 우리나라에서 이 규모별 일자리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93년에 80% 정도 됐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외환위기 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후에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크게 변화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3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300인 이상을 100으로 나왔을 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300일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계속 하락해 왔다가 2015년 이후에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컨대 파란색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5인에서 9인 사업장의 경우에 임금이 300일 이상에 비해서 54%에 그러니까 약간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그보다 큰 100인에서 299인 그 노란색 선을 보더라도 그 4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71%에 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그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는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의 표 2는 기업 규모별로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고용노동부하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매년도 하는 조사입니다. 그 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 그 300인 이상을 보시면 대부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아휴직도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육아휴직의 경우에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95%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 규모가 작으면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5인에서 9인과 10인에서 29인 그러니까 30인 미만을 합쳐서 보면 대개 그 대책 보면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한 70% 정도만 좀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그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을 합니다. 앞에서 맨 앞에 그 표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근로자의 한 절반 정도가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사용주는 반드시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거를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입시 경쟁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4는 대학 서열의 임금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일반 4년제 대학을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 구분을 해서 맨 아래 등급부터 맨 위에 5등급까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졸업생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노동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요. 맨 위에 그 그림사의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이제 그 맨 윗등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5분위 대학 졸업자들이 1분위, 가장 낮은 1분위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는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직 당시, 그러니까 25에서 29세의 경우에도 이미 25% 정도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격차가 커져서 40에서 44세 경우에는 임금 프리미엄이 51%가 됩니다.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일단 좋은 대학에 가려고 다들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교육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과 돈이 부족한 집안의 자녀들 간의 사교육의 격차가 생기고 그것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평생에 걸친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 양호한 편이긴 하나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건강한 모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에서는 저출산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결국 이 저출산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표 3에서는 경력 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이전 대비 비중이 하락한 것과 비중이 상승한 것을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줄의 지위를 보시면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이전에 대비해서 이후에는 그 비중이 36.7%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위에 직업을 보시면 사무직은 줄어들고 판매직이나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또 특히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제조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은 줄고 숙박 음식점 그러니까 이제 뭐 주방 보조 같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자체를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출산율이 낮고 여성들의 그 고용률,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가 낮다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요. 이런 현상이 결국 이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중에 경력 단절해서 복귀할 만한 그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공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에서는 균형 발전과 연결시켜 봤는데요.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으로 그 대기업, 그러니까 큰 사업장이 있는 곳일수록 어떤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은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고 반면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지역적 격차 때문에 균형 발전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사업체 규모를 그렇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지금까지 사업장 규모가 잘 안 늘어난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좀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예컨대 뭐 기술적 특성, 제조업이나 건설업체, 정보통신업 같은 대규모 자원 투자나 기술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경영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외에도 뭐 지역적 특성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나 그 확산 같은 것도 사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그 지원을 제공한다면 중소기업들이 굳이 대기업으로 규모를 키우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간에도 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검증된 기업은 빨리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커져야 되는 거, 반면에 경쟁력이 좀 부족한 기업은 사실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밀려나서 뭐 심지어 도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지원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 따른 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쪽 분야에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 동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요. 펌 다이내믹스라고 불리는 분야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진입한 다음에
그 중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안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분야의 논문들을 보면 이런 그 진입과 퇴출의 과정이 분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때문일 수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대상 여러 가지 지원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또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9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든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일자리 관점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노사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아서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된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F의 그 국가 경쟁력 지수 같은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대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스웨덴 같은 그 선진 국가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혹시 대기업으로서 성장할 그런 요인을 저해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교육 정책이나 사교육 대책이나 출산 저출산 정책이나 균형 발전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야별로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이런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